특히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개입으로 인해 5호 비행의 길은 특히 어려웠습니다. 한 가지 주요 관심사는 스타베이스에서 메카질라 8을 사용하여 슈퍼 헤비 부스터를 잡는 전례 없는 작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과 스페이스X의 장기적인 비전을 고려할 때 착륙 작업을 해외로 옮기는 것과 같은 대체 옵션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면 미 연방항공청의 개입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스타쉽의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 솔루션은 얼마나 빨리 구현될 수 있을까요? 오늘 위대한 스페이스X 에피소드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 알아보세요. 스타쉽과 슈퍼헤비 착륙을 위한 잠재적 대안. 미국 연방항공청의 최신 업데이트에 따르면 많은 기대를 모았던 스페이스X의 플라이트 5가 더 지연되어 최소 11월 말로 일정이 미뤄질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최근 몇 주 동안 FAA에 대한 상당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사람들이 FAA의 조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FAA는 일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대응했는데 그 주요 근거 중 하나는 스페이스X가 임무 계획을 자주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FAA에 따르면 스타쉽의 각 비행에는 고유한 임무 매개 변수가 있으며 이는 이전 라이선스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스페이스X는 승인을 위해 새로운 라이선스를 수정하고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규제 마찰은 더 심각한 문제, 즉 혁신을 향한 스페이스X의 반복적이고 빠른 접근 방식에 대한 FAA의 명백한 불편함을 강조합니다. 스타쉽은 개발 단계에 있는 다른 로켓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발전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반복 과정은 스타쉽뿐만 아니라 모든 첨단 항공우주 기술에서 필수적입니다. FAA는 스페이스X가 엄격한 라이선스 프로토콜을 고수할 것을 반복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 기관은 스페이스X가 바다에 착륙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3번 비행과 동일한 임무를 유지하면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본토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운송 중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가 구상한 대로 스타쉽과 슈퍼헤비를 매일 재사용하려는 스페이스X의 목표와도 상충됩니다. 또한 스타쉽의 엄청난 크기와 힘을 고려할 때 로켓의 엄청난 추진력과 예측할 수 없는 바다의 조건을 모두 견딜 수 있도록 현재 팰컨에 사용되는 드론선보다 더 크고 내구성이 뛰어난 드론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우주선에 착륙하려면 스페이스X는 스타쉽과 슈퍼헤비를 재설계하여 메카질라 암으로 부스터를 잡는 계획의 일부로 제거되었던 착륙 다리를 추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장벽에 직면한 스페이스X는 규제 병목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대체 솔루션을 모색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 가지 잠재적인 해결책은 착륙 작업을 바다로 옮기는 것입니다. 운영을 해상으로 옮기면 스페이스X는 FAA의 많은 규제 제약을 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기관의 감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상에서의 운영은 육상에서의 운영과 비교하여 사람과 주변 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여 더 안전한 테스트 환경을 조성합니다. 비상 상황이나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스페이스X는 신속하게 바다의 육상 단계로 방향을 변경하여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잠재적 피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 기반 작전으로 전환하려면 스타쉽과 슈퍼 헤비 부스터의 착륙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각 방법에는 고유한 도전 과제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드론 우주선에 착륙하는 것으로 스페이스X가 팰컨 로켓에 수년 동안 적용해온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초기 단계에서는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궁극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드론 선박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고려할 때 이 방법을 스타쉽에 적용하는 것은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드론 선박은 로켓을 어디에서나 픽업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므로 스페이스X는 다른 산업이나 생태계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 우주선에 착륙하면 스타베이스에서 메카질라 에임 캐치에 비해 엄격한 정밀도 요구사항이 줄어듭니다. 로켓을 회수한 후 드론 우주선은 다시 해안으로 운반하여 수리하고 다음 발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방법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매일 발사하는 대신 스타쉽을 바다에서 본토로 운반하기 위해 케이던스를 크게 줄여야 합니다.
또한 스타쉽의 엄청난 무게와 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드론 선박 자체도 견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베이스에서 메카질라 팔을 사용하지 않고도 착륙할 수 있는, 즉 착륙 다리를 추가할 수 있는 스타쉽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옵션은 바다의 고정 발사 플랫폼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스페이스X는 발사 타워를 설치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물을 건설하여 젓가락 암으로 부스터를 잡는 등 육지와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정 플랫폼은 이동식 드론 우주선에 비해 훨씬 더 안정적이며 스페이스X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예상 발사 속도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연성이 부족하고 연료 저장을 위한 탱크팜과 자재 및 인력 이동을 위한 안정적인 운송 시스템과 같은 추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위 시스템은 일관된 운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물류 복잡성을 가중시킵니다. 또한 이 방법도 육상 작업과 마찬가지로 로켓과 발사대 사이의 정밀도와 원활한 결합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솔루션은 발사 타워와 이동식 드론 선박을 결합하여 기동성과 고정 플랫폼의 안정성을 모두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육상 기반 인프라의 필요성을 줄이고 스페이스X가 규제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발사 타워가 스타쉽 발사의 힘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해상 기반 작업은 로켓의 발사장까지의 이동 거리를 줄여 연료 사용을 최적화하고 페이로드 용량을 늘리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대서양, 멕시코만 및 기타 해양에서의 드론 선박 착륙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 FAA의 환경 영향 평가서에 명시된 대로 해상 발사는 이미 스페이스X의 미래 계획의 일부입니다. 2021년에 스페이스X는 스타쉽의 발사 및 착륙 패드로 전환할 계획으로 2개의 석유 굴착 장치를 구입했지만 나중에 이를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3년 초에 그윈 샤스웰은 우리는 많은 발사대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회사의 의도를 재확인했습니다. 바다에 많은 플랫폼을 보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차량이 어떻게 작동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 계획은 얼마 전에 세워진 것이지만 필요하다면 스페이스X는 이 계획을 쉽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사건이 이러한 잠재적 움직임을 뒷받침합니다. 스페이스X는 비행 중 문제가 발생하여 3개월 이상 물속에 잠겨있던 4번 비행기의 슈퍼헤비인 부스터 시번의 부품을 회수했습니다. 물론 부품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수는 우리가 기대했던 완전한 회수와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해상 기반 로켓 회수 작업을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회수된 부품은 비행과 해양 노출이 프로토타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분석될 것이며 스페이스X는 이를 통해 스타쉽의 해상 운항을 확장하기 전에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귀중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착륙 작업을 바다로 옮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복구 방법을 선호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스페이스X의 개발 여정을 따라잡는 것을 잊지 마세요. 스타베이스의 현재 접근 방식과 향후 계획, 몇 가지 잠재적인 해결책이 있지만 이러한 방법이 즉시 구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번의 비행 동안 스페이스X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스타베이스에서 메카질라 암을 사용하여 스타쉽을 착륙시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스페이스X는 발사대의 시스템, 특히 젓가락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테스트해왔습니다. 또한 발사장의 발사 타워 B 건설이 막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다른 하위 시스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스타베이스 시스템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5번 발사대의 경우 하드웨어는 이미 발사 현장에 배치되었으며 스페이스X는 최근 젓가락 암을 사용하여 슈퍼헤비를 전례 없는 높이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단계를 완전히 쌓고 테스트하여 이번 비행에서 슈퍼헤비를 잡겠다는 스페이스X의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5번 비행 이후에도 6번 비행과 다른 여러 비행에서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스타쉽의 완전 착륙과 재사용입니다. 정부 기관의 위험과 규제 문제에도 불구하고 메카질라 암을 이용한 착륙은 스페이스X가 빠른 재사용성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페이스X가 다가오는 비행뿐만 아니라 스타쉽의 장기적인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AA의 프로세스를 계속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스페이스X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한 번에 하나의 이정표를 달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스페이스X 팀은 다음 임무를 준비하고 FAA가 부과한 규제 장벽을 극복하여 다음 단계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스타쉽과 젓가락 시스템이 선사할 전례 없는 인상적인 순간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해상 착륙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스타쉽과 항공우주 산업에 이점을 제공한다면 스페이스X가 이를 탐구하고 구현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메카질라 암의 육상 착륙과 다양한 해상 착륙 방식은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경쟁적인 접근 방식으로 보기보다는 서로를 보완하여 스타쉽에 다양한 착륙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스페이스X가 목표로 하는 신속한 발사 착륙, 재발사 주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타쉽의 발전을 늦추는 장애물이 없다는 가정하에 우주 여행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부스터 B11 매치 복구 노력에 대한 업데이트. 이 거대한 로켓이 앞으로 어떻게 이륙하고 돌아올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3개월 이상 바다 깊은 곳에서 보낸 후 마침내 스페이스X가 부스터 B7의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이 탄력적인 부스터는 확실히 전사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B11에는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곧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번 비행 이후 3개월 이상이 지났고 많은 사람들이 5번 비행을 기다리는 동시에 이전 비행의 하드웨어 복구에 대한 업데이트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3번 비행에서 스타쉽의 2단계가 모두 성공적으로 착륙한 최초의 사례로 이전 임무에 비해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앨런 머스크는 스타쉽 슈퍼헤비 부스터 하번 비행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부스터 B7의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이미지에 따르면 부스터는 비행 자체의 충격과 수개월 동안 바다에서 보낸 시간으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어 더 이상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특히 B11의 후미 부분과 윗부분에 작은 조각 몇 개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의 대부분은 사라지고 외피와 엔진 링 시스템만 남아 있습니다. 원래 엔진 중 외부 링에 14개만 남아 있고 대부분은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노출된 배선과 연료 시스템도 광범위한 손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부스터의 한쪽이 그을린 것처럼 보이는 B7의 초기 착륙 이미지와 일치합니다. 현재 이미지에서 보이지 않는 일부 엔진은 착륙 당시 이미 손상되었고 이후 바다에 머무는 동안 부품이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스터의 윗부분도 사진에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해당 부품은 이전에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 보도에서는 B11의 일부가 회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전 업데이트에서 잠수부들을 태우고 9월 초에 운항한 MV 하스 리즈윈드 호위 활동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B7의 다른 부분이 이미 회수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스터 상부와 S배쇼를 포함하여 인양된 부품의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는 계속 제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비행 중 전방 덮개가 불에 타버린 S축 금위의 상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B11에 대한 트윗에 대해 Fixer Upper라는 댓글을 달며 스페이스X가 비행체 하드웨어를 복구하고 분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복구 노력은 스페이스X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스타쉽의 스테이지가 성공적으로 착륙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페이스X는 추가 분석과 향후 개발을 위해 부품을 회수하여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비행으로 인한 손상을 조사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영향으로 일부 결과가 왜곡될 수 있지만 수집된 데이터는 여전히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X는 엔진이 왜 그렇게 변형되었는지 연구하여 향후 설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페이스X의 개발 역사의 일부로서 이러한 부품을 보존하여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품들은 스타쉽의 초기, 진화 단계, 특히 재사용성의 발전을 상징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B11에서 얻은 통찰력을 5번 비행선에 적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음 발사는 11월 말까지 2달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발사 연기는 실망스럽지만 4번 비행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5번 비행기의 하드웨어를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져 다가오는 임무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슈퍼 헤비오가 스타베이스로 돌아와 메카질라 8에 착륙하는 시점이 바로 그때가 될 것입니다. 이 임무는 전례가 없고 확실히 매우 어려운 임무입니다. 하지만 이전 비행에서 얻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면 이번 임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비웨베니의 회수는 미국 연방항공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FAA의 절차를 겨냥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최근 5기 하드웨어의 전체 스택을 완성했고 B11 부품의 회수 또한 스타쉽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하드웨어가 복구선에 실려 돌아오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메카질라 8에 착륙하거나 드론 선박 또는 해양 플랫폼에 당당히 서 있는 등 다른 인상적인 방식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소송과 경쟁, 그리고 중국의 로켓 실패로 인한 어려움. 하지만 결국 B7의 귀환은 올해 스페이스X의 스타쉽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아래 댓글 섹션에 시벨로 응답하여 B7의 귀환을 환영해주세요. 그런 다음 채널을 좋아요, 공유, 구독하여 스페이스X의 개발 여정을 계속 팔로우하세요. 그러나 스페이스X가 비전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규제와 소송으로 인한 지연이 계속되고 있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유머러스한 이름의 파티게임으로 잘 알려진 Cards Against Humanity라는 회사가 2017년에 구매한 토지를 무단으로 침입하고 훼손했다며 스페이스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1,5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카메론 카운티에 위치한 이 토지는 처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국경 장벽을 건설하려는 계획에 반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입한 것입니다. 미국을 구하는 카드들이라는 이름의 이 캠페인은 15만 명의 지지자를 끌어모아 1,500만 달러를 모금하여 땅을 매입했습니다. 카드 어게인션트 어게인티는 스페이스X가 땅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지지자들과의 관계에도 해를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스페이스X가 1,500만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게임 회사까지 스페이스X의 발전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이는 조사, 비행 지연 또는 법적 조치를 통해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 모두에 영향을 미쳐 스페이스X의 속도를 늦추도록 하는 근본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편 스페이스X의 경쟁사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내부 경쟁을 해결하여 국가 발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은 우주 경쟁에서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이 앞서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은 스페이스X뿐입니다. 내부 갈등으로 인해 중국이 우리를 능가할 기회를 얻는다면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댓글 섹션에 예를 입력하세요. 중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 중국의 모방 로켓의 실패에 대한 업데이트를 위해 초점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기업인 딥블루 에어로스페이스는 등유 연료로 작동하는 최초의 재사용 가능한 로켓인 네뷸라 1호가 고고도 수직 회수 테스트 중에 실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패는 119초 동안 지속된 테스트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시험용 프로토타입의 높이는 21m, 회하려면 3.5m였습니다. 중국의 아시아 스페이스 플라이트는 테스트의 대부분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로켓이 너무 세게 착륙하여 무너졌다고 X에 게시했습니다. 또한 2년 전에도 네뷸라에 이미 경착륙한 것으로 보였지만 딥블루는 전체 영상을 공개하거나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투명하게 공개해서 다행입니다. 네뷸라 L은 속도를 줄이며 호버링했지만 엔진이 안전하지 않은 높이에서 꺼졌습니다. 특히 로켓의 엔진 중 2개가 착륙 전에 고장났습니다. 로켓이 착륙 지점에 가까워지면서 갑작스럽게 추락하여 후미 부분과 착륙 다리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준비, 착륙 과정을 담은 영상과 이미지가 공개되면서 감속을 포함한 대부분의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스트 후 이미지를 보면 로켓의 윗부분은 대부분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아랫부분은 심하게 타서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의 투자자와 개발자들은 등유,
멜은 액체 산소를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로켓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스페이스X와 경쟁하는 것입니다. 딥블루 에어로스페이스는 다른 많은 중국 스타트업과 함께 상업용 우주 산업을 발전시키고 강력한 민간 우주 기업이 다수 있는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모방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켓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테스트의 실패는 스페이스X의 기술을 모방한다고 해서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껏해야 일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는 로켓 업계에서 스페이스X가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로켓의 착륙과 재사용 분야에서 현재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도전이 스페이스X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딥블루 에어로스페이스의 실패는 현재로서는 우주 경쟁에서 중국을 앞설 수 있는 곳은 스페이스X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술적인 장애물은 중요하지만 현재 직면한 규제 장애물보다는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들에게 덜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중국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주어진다면 분명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우주 경쟁에서 미국이 선두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미국은 스페이스X를 지원하는 개혁을 신속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이 저만큼이나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시고 더 많은 업데이트를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며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별을 향해 계속 도전하세요. 곧 또 뵙겠습니다.